아주 오래전 서울 변두리. 아직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 좁고 울퉁불퉁한 골목길 끝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비가 오면 이곳저곳에서 물이 샜고 겨울이면 벽 틈새로 찬바람이 들이쳤다. 그 집에서 나는 살았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준아, 미안하다. 오늘도 반찬이 김치밖에 없구나. 괜찮아요. 엄마, 김치도 맛있어요. 나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학교에 갈 때면 항상 신발이 달아 있었다. 새 신발을 사달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었기에.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가 16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건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우리 가족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순이 아버지가. 애들 앞에서는 울지 맙시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무너진 집안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다. 나는 학교를 포기하고 시장에 나가 일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서로의 가난을 감싸 안으며 작은 행복을 꿈꿨다. 순이야,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함께 살아가자. 나도 그래. 같이 힘내자.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도 태어났다. 아들, 우리 둘의 전부였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잔혹했다. 남편은 병을 얻었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던 우리는 끝내 그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차가운 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별이 되러 가셨어. 우리를 지켜주러. 남편을 잃은 뒤 나는 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아들은 영리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나의 모든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 내 곁을 떠났다. 어느 여름날 아들은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실종되었다. 경찰서, 방송국, 전단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아들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들이 사라진 후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숨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을 찾았다.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 병원 청소 일이었다. 서울 외곽, 내가 일하는 이 작은 병원에 그날따라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새벽부터 병원장은 얼굴을 굳게 다물고 로비를 오갔고 간호사들은 복도 곳곳을 뛰어다녔다. 심지어 조용하기로 소문난 진료과 의사들마저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명찰을 고쳐달았다. 오늘 외국 VIP 오신대. 서울 본사랑 투자 협약 한다나 봐. 본사 이사님이 직접 온다는데 진짜 큰 행사야. 나는 걸레를 들고 복도 구석에 서 있었다. 들려오는 말들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내 귀는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전 구역 청소 다시 확인하세요. 한 점의 먼지도 허용 안 됩니다. 예.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다. 서울 본사와 외국계 투자사가 함께하는 병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계약 체결식이었다. 행사가 실패하면 병원의 확장 계획도 우리 모두의 일자리도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구석구석을 닦았다. 손바닥은 이미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시큰거렸지만 오늘만큼은 더 완벽하게 해야 했다. 아무도 청소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청소 상태 하나로 병원의 품격이 평가받는 날이었으니까. 정순 할머니, 오늘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전보다 낮고 빨랐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긴장감. 그런데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8층 VIP, 경동 복도 끝. 막 설치를 마친 꽃 장식대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고가의 그림을 덮친 것이다. 야, 그림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복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꽃 장식을 다시 세우고 깨진 화병 조각을 수습하고 찢어진 그림을 테이프로 붙이려 했었다. 하지만 티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행사에 사용될 음향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리허설을 맡은 사회자는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연습할게요. 시간 없어. 즉석에서도 완벽해야 해. 병원은 거대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단단하게 짜인 계획도 단 하나의 변수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이었다. 나는 복도 한쪽에서 빗자루를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병원, 이 작은 세계가 오늘 하루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행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VIP 전용 주차장에는 검은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병원 로비에는 어색한 정장이 빳빳하게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 행정팀 사무실 쪽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병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가? 김 과장은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고로 행사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통역사 드림. 통역사님이 오지 못한답니다. 사고가 났답니다. 지금 몇 시야? 행사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45분 남았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호사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행정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통역사는 단순한 의전 인력이 아니었다. 오늘 이 행사에서 본사와 외국 투자사 간의 협약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 내용을 동시 통역해야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가 없다면 행사는 진행될 수 없다. 병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가락 끝까지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다른 통역사를 섭외해. 빨리!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VIP는 이미 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사방에서 목소리가 쏟아졌다.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아니야. 이미 기자들 다 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통역하면? 농담이야. 영어도 못하는데? 혼란이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화려한 조명, 값비싼 장식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진 상황. 그것은 마치 커다란 퍼즐에서 가장 가운데 조각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 나는 복도 한편 구석진 곳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걸레를 꼭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렇게 준비한 행사, 수개월 동안 모든 직원이 밤을 새워 준비한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공기 중에 진하게 깔려 있었다. 누구든 영어 가능한 사람 없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깊은 속삭임처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서 지금이야. 내가 해야 해. 나는 깜짝 놀라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말도 안 된다. 나는 청소부일 뿐이다. 누가 나를 믿겠는가? 하지만 또 한 번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걸레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나는 병원장과 부원장 쪽으로 걸어갔다. 수십 명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병원 복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린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기억. 아주 오래전 낯선 땅 미국에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28이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의 실종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새로운 시작을 찾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빛 도시 뉴욕. 그곳은 내게 기회의 땅이 아니라 끝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영어 못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식당 뒷주방에서 접시를 닦았다. 손은 물에 불어터졌고 뜨거운 김과 기름 냄새가 몸에 밴 채로 밤늦게까지 일했다. 월세를 낼 돈도 빠듯했다. 좁디 좁은 반지하방, 습기 찬 매트리스 위에서 구부정하게 잠이 들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부, 새벽에는 가사도우미. 하루 세 곳을 전전했다. 나는 사람들의 뒤를 조용히 쫓으며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말 안 통하는 청소부. 그것이 뉴욕에서의 내 정체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나는 한 부잣집의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었다. 호화로운 저택,
잘 손질된 정원. 바닥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그 집에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다니엘. 금발의 푸른 눈동자.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아이. Can you read this book for me?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너덜너덜한 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툰 영어 발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prince. 다니엘은 반짝이는 눈으로 내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책을 읽었다. 그는 점점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점점 그 아이의 세계로 들어갔다. 다니엘은 내게 가족이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였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했다.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어갔다. 복도 한가운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꽂혀 있었다. 나는 걸레를 놓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내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내 심장 소리만으로 울리는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행정팀, 간호사들, 부원장 모두가 나를 경멸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하겠다고?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이나? 그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 지금 이게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서울 본사와 글로벌 투자그룹이 함께하는 협약식입니다. 통역을 실수하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나는 내 전부를 걸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며 쌓아온 수많은 날들, 그 무게를 모두 등에 짊어진 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병원장은 망설였다. 곧 VIP들이 도착할 것이고 시간은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행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크게 들렸다. 무대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회자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무대 뒤 조용한 공간에 서서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떠올렸다. 뉴욕의 차가운 골목길, 낡은 병원 복도, 어린 다니엘의 환한 웃음. 포기하지 마, 정순아. 너는 할 수 있어. 조명이 천천히 밝아졌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무대 위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수백 명의 시선이 단 하나의 방향으로 쏟아졌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내 손에는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고 등 뒤로는 병원장의 긴장한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럼 이제 글로벌 투자그룹 대표님의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은빈 머리카락의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그는 단상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영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stand before you today.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한 발음으로 한국어 통역을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첫 문장이 무사히 넘어갔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장과 부원장의 얼굴에도 조금씩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VIP는 이어서 연설을 이어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한국어로 옮겼다. 말 한마디, 한 문장마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를 오가며 그의 의도를, 그의 감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다. 뉴욕의 추운 골목을 걷던 날들, 허리를 굽혀 접시를 닦던 새벽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견딘 고통들, 모든 것이 지금 이 무대 위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작지만 단단하게 행사장 구석구석을 채워나갔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내가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이 병원의 얼굴이었다.
VIP의 연설이 끝날 무렵 모두가 차분히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VIP는 연설을 마무리하는 대신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Before I leave this stage, there is someone I must thank. 제가 이 무대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VIP의 눈빛은 무겁고도 단단했다. 그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다가 곧장 나를 바라봤다. When I was a child, lost and frightened, there was a woman who saved me. 영순목이 메어 번역하며 어린 시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던 저를 구해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가 살짝 흔들렸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 속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막을 수 없었다. VIP는 주머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네잎클로버 펜던트. 빛이 바랜 은빛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작은 목걸이. 수십 년 전 뉴욕의 병원 침대 곁에서 내가 다니엘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것. 행사장은 숨을 죽였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와 VIP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VIP가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멈춰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의 시간, 수많은 고통과 그리움이 그 짧은 포옹 안에 모두 녹아들었다. 그 순간 조명이, 박수 소리도, 카메라 플래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우리 둘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니엘과의 극적인 재회 이후 병원 전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날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청소부, 조리원, 경비원, 언제나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병원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부서, 모든 직급의 사람들이 대강당에 모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병원의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순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진짜로 달라졌다. 청소부도, 식당 아주머니도, 경비원도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매일 작은 인사들이 오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병원은 더 나아갔다. 외국인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한국어를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간단한 의료 용어가 번역된 안내서가 제작되었고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이 시작됐다. 나는 다문화 지원센터의 통역 코디네이터로 정식 발령받았다. 더 이상 구석진 복도에 숨지 않아도 되었다. 이름을 당당히 부르고 존중받으며 일하는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변화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을 존중하는 병원, 모든 이가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곳. 언론사들은 병원을 취재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작은 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병원은 성장했다. 새로운 진료동이 지어졌고 의료진도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다. 나는 매일 복도 끝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새롭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따뜻함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다니엘과의 극적인 재회 이후 병원의 변화는 나를 또 다른 길로 이끌었다. 나는 정식으로 다문화 통역지원센터의 초대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다문화 지원센터는 작고 소박했다. 낡은 책상 2개와 몇 개 굵기의 작은 스티커가 벽에 붙어 있는 정도. 하지만 그곳은 세계 곳곳에서 온 이들의 첫 번째 안식처가 되었다. 날마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한국어가 서툴러 진료를 포기했던 이들, 차별과 오해로 상처받았던 이들, 그 모두가 우리 센터를 통해 다시 희망을 얻었다. 센터는 점점 커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늘었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일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 병원 당당에서
작은 무료 통역 교실을 열었다. 어느새 내 주변에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은 뉴욕 거리에서 외로이 접시를 닦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가끔 고요한 저녁이 오면 나는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아들의 실종, 남편의 죽음,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세월. 그 모든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알았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 바람이 병원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했다. 과거처럼 복도를 쓸고 걸레질을 하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병원의 한 귀퉁이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내 새로운 일이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나는 더 많은 이들을 만났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 그들은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걸을 힘을 얻어갔다. 그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내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채워나갔다. 어느 겨울밤 나는 작은 회의실에서 다니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은 뭐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고 기다린 거.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다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늦은 시작이어도 괜찮고 작은 발걸음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